뉴욕 증시는 감세 정책 연장이라는 호재성 재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와 중국의 긴축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상품가 하락에 따라 자원개발주들이 약세를 보였지만 금융주들은 강세를 보이며 국가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자원개발주가 많이 편입된 영국과 수출이 감소한 독일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지난주 미국의 휘발유 재고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값은 0.5% 하락한 배럴당 88달러 82센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석유협회는 지난주 원유 재고가 730만 배럴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휘발유 주간 재고는 480만 배럴, 난방유와 디젤을 포함한 정제유 재고는 170만 배럴이 증가했습니다. 미국 모기지은행협회 모기지 신청 지수가 전주 대비 0.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금융시장의 투자 자금이 상품 거래로 몰리며 상품 거래 투자액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금융당국이 투기적 거래 제약에 제한을 두는 등 규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김종석입니다. 뉴욕 증시의 이 상승장에서 좀 발목을 잡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감세 정책 연장이라는 호재성 재료가 있어서 좀 큰 폭으로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을 낳았지만 중국의 긴축 우려 그리고 달러 강세가 상승폭을 제한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는데 그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유럽 증시 쪽은 하락세가 좀 나왔는데요. 조금씩 엇갈렸습니다. 국가별로 자원 개발주들이 많이 포함된 그 지수들은 좀 하락세를 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상황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분명 오를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있었는데 간헐적으로 좀 악재성 재료들이 좀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지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네. 대체적인 그 전에 이제 나타났던 그 뉴스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또 재정립되고 분석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어제 또 이례적으로 저희 중국에서 긴축 우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갔는데 중국에서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도 한 이틀 정도 먼저 발표가 됐는데요. 이틀 먼저 발표를 됐는데 발표됐던 그 CPI 자체가 좀 약간 부정적인 입장에서 쉽게 말해서 좀 약간 긴축 쪽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긴축 쪽으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 중국에 대한 긴축 우려가 우리가 다우 글로벌 증시에 대한 그 상승 우려를 좀 많이 좀 제한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요. 그리고 전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일단 오바마 정부가 일단 감세 정책을 계속 2년 동안 유지할 것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국채 시장 자체는 지금 이제 속된 말로 좀 난리가 나 있는 상태인데요. 네. 국채 시장에 대한 그 유동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커지면서 네. 그 정권 주식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불확실성도 좀 어느 정도 좀 상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그 관망세가 좀 많이 지속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또 보여지고 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달러 상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그런 가치가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상품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게 시장 자체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압박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 게 어제 시장의 좀 전반적인 특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별다른 경제 지표 이 큰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주간 모기지 신청 지수 0.9% 전주에 비해서 하락했다는 소식 외에는 큰 지표들은 없었는데요. 미국에서 나온 이 감세 연장에 대한 이야기 이게 또 제2의 경기 부양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감세 정책 자체가 일단은 세금 자체를 정부가 좀 이렇게 적게 걷어가겠다. 그 말은 시장 자체에 대한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시켜놓겠다.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유동성 자체를 정부가 흡수하지 않음에 따라 가지고 최근 드러났던 소비 증가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좀 이렇게 일축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는 게 시장의 특징이 있는데요.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한화할 수도 있는 그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자체가 아직까지는 완연하게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좀 약간 시기상조라는 부분도 좀 많이 나타낼 수 있고요. 일단 여러 가지 분석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2의 이제 경기 부양책 예전에 FRB가 먼저 만들었던 그 제1의 경기 부양책에 이어서 제2의 경기 부양책으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규모인데요. 일단 2년 동안 합의를 했던 그 2년 동안 약 한 9천억 달러 정도 정부에서 지출하는 그런 효과를 많이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효과를 많이 발휘하다 보니까 이 9천억 달러 정도의 규모에 대한 그 소비재로
소비재 시장으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 시장 자체도 다시 한 번 더 어느 정도 좀 활성화를 띠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큰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어제 이례적으로 내년 성장률을 한 3.5% 정도로 좀 약간 상향을 했습니다. 네. 기존에 한 2.7%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상향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많이 찾아갔는데요. 일단 반면에 일단 국가 부채라든지 아니면 재정 적자가 네. 굉장히 크게 많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일단 경고성 멘트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그 신용 등급 자체도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 우려가 있다. 네. 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뭐 증시 그 주식 시장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감세 정책 자체가 어느 정도 좀 호재성으로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어제 뭐 그리고 어제 이렇게 시장에서 발표된 이후로 주식 시장 자체는 그렇게 탄력을 아직 못 받아가는 게 조금 뭐 안타깝긴 한데 네.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유럽 재정 위기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많이 지금 뉴스거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같이 한 번 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버리면 이 감세 정책에 대한 제2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런 그 모멘텀이 긍정적인 모멘텀이 주식시장 자체에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아마 전망해 봅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 살펴보니까 은행주 쪽으로 상승세가 좀 나왔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차가 좀 크게 나오고 있고 국채 시장 좀 많은 관심을 얻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재정 적자 우려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크게 좀 부각되다 보니까 특히 뭐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그런 투자보다도 장기적인 투자 그 안목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나타날 그 미국 정부에 대한 부채와 그다음에 그 재정 적자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다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미국의 채권 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뭐 시장에서는 좀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 부분이 많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하나의 반대급부로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채권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요동을 치다 보니까 올해 주식 시장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더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 자체도 좀 많이 아직은 변동성을 좀 많이 크게 지금 내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도 FRB가 미국 국채를 좀 이렇게 매입을 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도 네. 아직 시장에서 크게 좀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은 많이 못 보였던 것 같은데요. 일단 투자자들에 대한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좀 냉각되어 있는 상태, 그 채권 시장에 대해서 좀 아직 냉각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전문 채권 투자자가 아닌 그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에 대한 그 금리 예상 자체를 좀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그 투자라든지 투자 자체가 좀 많이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채권 시장 자체는 좀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큰 손들에 대해서 채권 값은 계속 이렇게 요지부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네. 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뭐 채권 시장 자경단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을 하던데 루비니 교수가 채권 시장 자경단에 대해서 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984년도인가요? 경제학자 에드워드 야테니가 내놓은 단어인데 채권 시장 그만큼 좀 미국의 국채 시장이 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또 루비니가 내놨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뭐 채권 시장의 자경단이라 그래버리면 한자 주기도 하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뭐 투자자들한테 좀 약간 생소한 단어일 네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면은 사모펀드 형식으로 일단 만들어진 게 소수가 그 채권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슈가 있을 때 뭐 재정 적자 부담이 뭐 증가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슈화가 있을 때 채권을 대량으로 시장에 매도를 함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그 채권을 이제 시장에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국채를 이제 정부가 지금 매입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면서 오히려 채권 수익률을 좀 이렇게 급등시키는 게 높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뭐 투자자들을 일컫는데요. 네. 근데 이게 재정 적자 폭이 굉장히 이제 크게 일어날 때, 특히 채권에 대한 그 장단기 금리 차가 큰 폭으로 이렇게 벌어질 때, 스프레드가 굉장히 높아질 때 자경단에 대한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예전으로 좀 많이 이슈가 됐을 때, 최근 들어가지고 재정 위기가 좀 많이 나타나는 유럽 지역들, 특히 아일랜드라든지 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채권 금리 차가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네. 그럴 때 자경단이 한번 그 매수에 좀 이렇게 채권 그 매도에 나서지 않았나라고 좀 이렇게 이슈만 하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이 미국 자체도 나중에 재정 적자 폭이 좀 많이 커지는 거에 따라 가지고 채권 금리 장단기 금리 차가 좀 많이 벌어지면은 이 자경단에 대한 채권 매도세가 다시 미국에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 루비니 교수의 좀 약간 우려가 있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제 뭐 FRB에서도 천명을 했지만은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채권 매입이라든지 매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하겠다는 게 규정을 많이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우려 정도로만 일단 수준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시장에도 좀 많이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네.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정부가 기업들을 사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시티그룹에 대해서 공적 자금을 모두 회수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AIG를 매각을 한다는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어요. 시장에서 또 관심이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미국 정부가 일단 재무부가 일단 최근 들어 시티그룹을 다 정리를 일단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 초에는 AIG를 이제 매각한다는 그런 뉴스가 발표가 됐는데요. AIG 같은 경우는 당초에 한 2, 3년 정도 텀을 두고 이제 매각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네. 최근 들어 아시아 쪽에 이제 분사됐던 여러분들 아시는 AIA라든지 그렇게 분사됐던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회복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른 폭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일단 최근 들어 금융위기가 많이 좀 금융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반대로 금융사들이 좀 위기가 좀 많았지만 보험에 대한 또 그 수요도 굉장히 좀 많이 컸기 때문에 AIG가 조기에 좀 이렇게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을 많이 나타냈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도 빨리 이걸 시장에서 매각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빨리 이때 시장으로 좀 돌려주자는 그런 게 지지가 좀 많이 컸던데요. 일단 매각 규모 같은 경우는 한 100억 달러 정도로 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나타날 예정인데요. 이런 부분 자체가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타나더라도 빨리 지분 자체를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이렇게 내놓으면서 민간으로 좀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정상화를 좀 많이 유도할 수 있게 그렇게 나타날 건데 일단 그 이면에는 시티그룹에 대한 그 정상화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면서 AIG에 대한 그 매각 속도도 오히려 내년으로 좀 빨리 조기에 앞당겨지지 않았나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럽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각 국가별로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상품 가격 때문에 이 자원 개발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종목들이 많이 포함된 국가들의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상대적으로 금융주가 많이 포함된 그런 주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증시는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이게 감세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도 좀 이렇게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을 많이 했는데 특별한 영향은 좀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의 그 감세 정책에 대해서 일단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한화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유동성이 좀 많이 풍부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그 단기적인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유럽 증시하고는 그렇게 크게 좀 이렇게 맥을 같이 안 한다고 일단 투자자들 많이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들이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유럽 증시에서 금융주들이 랠리를 좀 많이 펼쳐갔는데요. 반면에 영국 같이 자원 개발주에 대한 그 비중들이 상품주에 대한 그 비중이 좀 굉장히 좀 높은 영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하락 수준을 좀 나타냈고요.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을 나타내면서 시장을 좀 안정을 차지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어제 또 한번 찍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차익 매물이 좀 나타나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또 반면에 또 수출도 좀 약간 감소됐다는 그런 뉴스 때문에 독일도 약간의 조정을 보이는데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좀 이렇게 어제는 안정을 좀 이렇게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재정 위기 부분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있고 특히 유로존이라든지 아니면 그 유럽 중앙은행 자체도 중앙은행에 대한 그 전문가들도 일단 분석 자체가 많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도 공동의 타겟을 좀 많이 이렇게 추구하자라고 좀 말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그런 부분이 좀 자체가 좀 해소되지 않는 게 유럽 증시 자체는 향후에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직까지 유럽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 역시 유럽 상황이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유럽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를 또 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는 그 총재가 일단 발표가 냈는데요. 그 총재의 특징은 일단 그거 같습니다. 일단 유럽 자체가 보면은 공동의 목표를 두고 일단 공동적으로 일단 그 유럽에 대한 그 재정 위기 자체를 좀 이렇게 해소하자라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ECB 같은 경우에도 유로존에서도 유로존에 대한 그 공동 채권을 발휘해가지고 이런 부분 좀 해소하자고 나왔는데 알다시피 전일에 독일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약간 좀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약간 어느 정도 안정을 좀 많이 못 찾았는데요. 일단 그리스하고 아일랜드에 대한 그 구제 금융을 일단 실시를 했는데요. 구제 금융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쪽에서 포르투갈이라든지 다른 쪽에서에 대한 또 금융위기나 재정위기가 좀 다시 또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IMF 총재 입장에서는 유럽 재정위기 자체가 다른
그 유동성을 많이 풀고 그다음에 긴축 정책에 대한 긴축 정책을 확실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한 그 모멘텀을 좀 많이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재정 위기가 좀 많이 심각하다. 심각하다는 건 그 전날에 있었던 유로존에 대한 그 공동 채권 그 발의 자체가 그 독일 정부에 해가지고 약간 반대 입장을 나타냈는데 그렇죠. 독일 정부 입장을 통해 가지고 독일 정부한테도 사태가 심각하니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그 유로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색해보자는 게 아무래도 큰 그 숨겨진 이슈가 아니었나. 근데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네. 일단 유로화에 대한 뭐 위기는 이제 다들 뭐 동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유로존에 대한 공동 채권을 발휘함에 따라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풀어보자는 데 대해서는 네네. 아직까지 이견이 좀 많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같이 한번 좀 이렇게 붙여달라고 아마 호소했던 그런 멘트가 아니었나 그렇게 많이 보여집니다. 네, 뭐 룩셈부르크라든지 이탈리아는 이 공동채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독일의 반대가 일단 나왔고요. 예. 유럽 중앙은행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조금씩 갈리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유럽 중앙은행 그 집행 임원들도 이제 유로존에 대한 그 공동 채권에 대한 그런 부분 이슈를 좀 많이 제기했는데요. 네.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웰링크 22 이사가 일단 발표가 됐는데 유로존에 대한 공동 채권을 좀 이렇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를 그렇게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인데요. 유로존에 대한 문제 자체가 쉽게 말해서 그 유로존에 내에서 이렇게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겪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고통 자체가 좀 많이 크게 증가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유로존의 공동 채권을 가지고 발휘하기보다는 유로 그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그 각 국가 하나마다 네. 특별한 뼈를 깎는 오히려 그 긴축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가닥을 좀 잡아갔는데요. 뭐 여전히 반대 이슈도 굉장히 좀 많았는데 시장에서는 아직은 뭐 공동 채권에 대한 도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이슈가 됐던 게 시장이 좀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또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뭐 네, 이런 맞습니다. 뜻으로 내놓은 예.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상품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다시. 예, 맞습니다. 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감세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유가 움직임도 좀 많이 나타났는데 어제 같은 경우 유가가 88.82달러로 좀 소폭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뭐 어제 같은 주간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그 재고가 좀 증가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좀 어제 같은 경우에 상품 시장이 가장 컸던 건 중국에 대한 그 긴축 우려 부분이 조기에 좀 나타나면서 상품 시장 자체가 조기에 좀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 또 금값 같은 경우는 한 2%대 정도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 보이는데요. 온스당 1,383.2달러로 마감했는데요. 가장 컸던 게 중국에 대한 긴축 정책 자체가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수세가 좀 많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긴축을 해버리다 보니까 비금속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다 보니까 이 금값도 좀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네. 어제 또 달러 같은 경우는 강세를 나타내면서 달러 인덱스가 79.95달러로 79.95로 마감했던 게 상품 시장이 좀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밤 뉴욕 증시 주요 일정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밤에는 그 특별한 이슈는 좀 많이 없는데요. 일단 10월 도매 재고와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도매 재고 같은 경우는 이전에 비해서는 예상치가 좀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도매 재고 자체가 이제 하락을 나타냄에 따라 가지고 최근 들어 가지고 경기 자체가 어느 정도 좀 활성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질 것 같고요.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이전에 43만 6천 건이었는데 이번에 예상하는 게 한 42만 5천 건. 네. 최근 들어 가지고 이 고용지수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다시 한 번 더 이게 부각되지 않나 그렇게 일단 예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장영철 과장과 함께 유럽 그리고 미국 증시 상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글로벌투데이에서는 매일 발빠르고 신선한 지구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2월 9일 목요일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나사가 우주 왕복선 자료를 담은 컴퓨터를 민간의 판매에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3, 2, 미국 항공우주국이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을 종결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해오던 컴퓨터를 민간에 팔면서 컴퓨터에 담긴 민감한 자료를 삭제하지 않거나 삭제 작업을 소홀히 해 관련 정보의 유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폴 마틴 나사 감찰관은 7일 성명을 내고 플로리다와 텍사스, 캘리포니아, 버지니아에 있는 나사 센터에서 심각한 보안 규정 위반이 검사 결과 드러났다며 이 때문에 우주 왕복선 계획 등 나사 프로그램들에 관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사용되어 오던 컴퓨터 14대의 경우 민감한 정보가 제거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테스트에 반응하지 않았고 이들 컴퓨터 중 10대는 민간에 이미 팔려나간 상태입니다. 또 버지니아의 랭글리 리서치 센터와 케네디 우주센터 컴퓨터들은 하드 드라이버들이 사라지고 없었는데 케네디 우주센터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 일부는 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됐습니다. 나사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 6월까지 새로운 IT 핸드북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나사는 내년에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을 종결할 준비를 하면서 컴퓨터 등 수천 개 달하는 장비를 처분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8일은 비틀즈 존 레논이 사망한 지 꼭 3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를 기리기 위해 거리 행사가 진행되고 영화가 개봉되는 등 추모 열기가 뜨겁습니다. 존 레논이 생전에 부인 오노 요코와 함께 살았던 뉴욕 맨하튼 센트럴파크 웨스트 72가의 보딩식 맨션 다코타 앞과 그의 대표곡 이매진 모자이크가 새겨져 있는 스트로베리 필드에는 팬들이 헌화한 꽃들로 가득했습니다. 영국 리버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부모에게 버림받고 이모의 손에 자란 존 레논. 그의 반항기 가득한 청년기는 로큰롤을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고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과 함께 록그룹 비틀즈를 결성해 현대 대중음악의 한 획을 긋게 됩니다.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71년 당시 발표된 평화와 반전의 메시지를 담은 이매진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고 그는 반항과 자유를 표방하는 젊은이들의 표상이 됐는데요. 그가 다코타 앞에서 광적인 팬인 마크 채프먼의 총에 맞아 숨진 것은 아이러니였습니다. 부인 오노요코는 지금도 자신에게 많은 팬들의 편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지구상에서 40년을 살다 간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준 선물을 추모하기 위해 이번 30주년에 어떤 기념 행사를 하는 것이 좋을지 묻는 편지도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혼란으로 2명의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 코트디부아르에 대해 유럽연합의 제재 검토가 이어져 유엔 안보리가 8일 재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좌이사회 15개 회원국이 대선 이후 혼란에 빠진 코트디부아르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8일 다시 모일 예정이라고 안보리 순회 의장인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7일 전했는데요. 그는 대선 결과 확인 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5시간 동안 이를 논의했다며 안보리는 코트디부아르의 정치적 교착 상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와타라 전 총리의 대선 승리를 확인하고 지지를 선언했으나 그바그보는 내정 간섭이라며 국제사회의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최영진 특별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선 결과가 지켜질 수 있도록 유엔이 그바그보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서아프리카 국가경제공동체는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에서 코트디부아르 대선에 관한 특별 정상회의를 열고 그바그보 대선 결과에 승복하고 권력을 즉시 이양하라고 촉구하면서 코트디부아르의 회원 자격을 중지시키는 강경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하지만 그바그보는 여전히 국제사회 퇴진 요구에 등을 돌린 채 이날 대통령궁에서 내각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와타라 전 총리 역시 한 낡은 호텔에서 자신이 구성한 내각 회의를 열었습니다. IT에서 지난달 28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 부정 의혹이 커져 과격한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 임시선거 결과가 발표된 IT에서 8일 부정선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며 폭력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날 발표된 선거 결과에서 야권의 미셸 마르텔리가 예상과 달리 집권당 주두 셀레스틴에 밀려 결선 투표 진출이 좌절되자 마르텔리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수도 포르토프랭스와 카프 아이시행 등지에서 과격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수도에서는 시위대가 곳곳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불을 붙여 검은 연기가 나고 있으며 차량 파손과 상점 약탈 행위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분노에 찬 시위대는 수도에 위치한 집권통합당 당사에서도 불을 질렀으며 북부 카프 아이시행과 남부 르케에서도 정보청사가 시위대 공격을 받았는데요. 미국 항공사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시위로 인해 공항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없다며 이날 포르토프랭스를 오가는 항공편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선거감시단은 마르텔리가 최종 선거 결과에 따라 결선 투표에 진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마르텔리 측은 집권당의 셀레스틴과 함께하는 결선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IT 대선 최종 결과는 20일 발표될 예정으로 이때까지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올 6월 가자지구 봉쇄를 완화한 데 이어 8일 대외 수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봉쇄 완화 이후에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해 희망적인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이 8일 봉쇄 조치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대외 수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안보 내각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조치로 하마스 체제에서 억압받고 있는 가자지구 주민의 삶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2007년 6월 강경 무장 정파인 하마스가 마모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의 파타 보안군을 몰아내고 가자지구를 장악하자 하마스 체제를 고사하기 위한 봉쇄 정책에 들어갔는데요. 이스라엘은 지난 5월 말 가자지구행 국제 9호선 공격 사건으로 승선자 9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에 국제사회 여론이 악화하자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뒤 제한적으로 물품 반입을 허가해왔으나 수출은 엄격히 통제해왔습니다. 가자지구의 수출품은 가구류와 농산물, 경공업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주요 수출 지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관할하는 요르단강 서안 지역과 유럽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가자지구의 케런 샬롬 국경 통과소에서 요르단강 서안 지역으로 수출되는 물품을 조사하고 수출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와 충돌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미국과의 정착촌 동결안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 건설을 90일간 동결하는 방안을 놓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일간지 하레츠 등 이스라엘 언론이 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한 고위 관리는 이스라엘, 미국 양국 간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중동 평화 협상을 재개할 새로운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미국은 이스라엘이 서안 정착촌 건설을 90일 동결하는 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최신의 F-35 전투기 인도와 유엔에서의 반이스라엘 결의안 거부권 행사 등의 인센티브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한 고위 외교관은 워싱턴은 두 번째 동결안 합의를 위한 접촉과 노력을 중단했다고 확인했는데요. 그는 익명을 전제로 예루살렘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하고 우리는 지금은 동결안을 연장해 직접 평화 협상을 재개할 시점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워싱턴은 이제 안보와 국경 획정 문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이 서안과 동예루살렘의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지 않으면 협상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는데요. 한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협상팀은 내주 워싱턴에서 평화협상 재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인권 변호사 류서버에 대한 노벨 평화상 시상식을 앞두고 중국 대 미국과 노벨위원회 막판 기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브라질이 시상식에 참석할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오늘 10일 열리는 중국 반체제 운동가 류서버에 대한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브라질 일간지 폴리아 데 상파울로가 8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브라질 외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브라질은 중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상식에 외교 대표단을 보낼 방침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는 지난 10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류서버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을 때 중립적 자세를 취했던 브라질 정부의 입장이 달라졌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신문은 말했습니다. 특히 브라질이 중국과 함께 브릭스를 형성하고 있고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통상 투자 협력국으로 떠오른 상황을 감안하면 브라질 대표단의 시상식 참석이 향후 양국 관계를 껄끄럽게 만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신문은 중국의 압력으로 19개국이 시상식 참석 불가를 통보한 가운데 브라질은 한국, 미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참석 의지를 밝힌 44개국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피노체트 군사 독재 시절 실내에서 실종된 프랑스인 4명에 대한 사건에 대한 벌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칠레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 시절 프랑스인 4명이 행방불명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칠레 고위관리 14명에 대한 벌석 재판이 8일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됐습니다. 행방불명된 4명의 프랑스인은 피노체트 직전 정부인 살바도르 아옌데 전 대통령의 보좌관과 사제,
혁명 좌익운동에 가담했던 2명 등으로 피노체트 정권이 들어선 이후 2년에서 3년 사이에 피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재판은 행방불명자 가족들이 1998년 피노체트 정권 당시 국방장관 등 칠레인 13명과 아르헨티나인 1명 등 14명에 대해 납치, 고문, 잔혹행위 등의 혐의로 파리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고인들의 나이는 59세에서 89세로 이미 일부는 칠레에서 다른 죄목으로 복역 중입니다. 한 행불자 가족은 범죄들을 압박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재판은 오는 17일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키스탄 관공서에서 연속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18명이 사망했습니다. 8일 파키스탄 북서부 아프가니스탄 접경 국경지대에서 한 10대 소년이 시장 안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해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테러가 발생한 곳은 수도 펠샤와르에서 남서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코하트 지구의 티라 바자르 시장의 버스 정류장으로 폭발 당시 부근에 미니버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경찰 간부는 테러 발생 지역은 장을 보기 위해 인근 오라크자이 민족지구에서 넘어온 시아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테러 공격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무장 세력들은 이전부터 테러를 확산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폭탄 공격을 벌여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날 테러가 17세기 마호메트의 외손자 이맘 후사인이 카르발레에서 전사한 것을 기리는 시아파의 기념 행사 첫날에 발생한 점을 들어 시아파를 노린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중국의 허난성 탄광에서 2달 만에 또다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7시 40분께 중국 허낭성 산먼샤의 이마 석탄 그룹의 탄광에서 가스가 폭발해 26명이 숨졌다고 중국 중앙 CCTV가 8일 보도했습니다. 가스 폭발 당시 갱내에는 46명의 광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20명은 재빨리 피신해 목숨을 건졌으나 나머지 26명은 화를 면치 못했는데요. 탄광 측은 사고 직후 사망자 수를 출석 보고했다가 구조대원들이 폭발 지점에서 내부에 시신 추가 천연하면서 거짓말이 들통했다고 TV는 전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핑딩산 탄광 가스 폭발로 76명이 사망한 데 이어 지난 10월에도 위저우시의 핑위 석탄 회사의 탄광에서 가스가 폭발해 30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되는 등 강산이 많은 허낭성에서 대형 탄광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낡은 탄광시설과 당국의 허술한 감독으로 탄광 사고가 빈발하며 연간 2,600명이 숨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소식을 지구촌 별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 아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딸이 태어난 순간부터 10살 때까지 과정을 매일매일 사진으로 남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이 소개한 이 사진은 현재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영상으로 편집돼 올라와 있는데요. 총 1분 26초 동안 나탈리라고만 알려진 한 여자아이의 얼굴이 한 프레임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대부분의 부모가 이 아버지처럼 매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길 원하는데요. 이 아버지는 조금 더 헌신적인 것 같습니다. 이에 영상을 감상한 네티즌들은 아이의 미소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 같다. 10년 뒤에 2탄을 기대하겠다는 등의 호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영상은 약 2년 전 기재된 것으로 지금까지 89만 명 이상의 네티즌들이 감상했습니다. 얼음물에 빠진 애완견을 구하려다가 주인까지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현장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영국 북서부 클리서로의 리블강에서 레브라도 한 마리가 얼음이 깨지면서 차가운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레브라도는 물 밖으로 나오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 불가항력이었는데요. 절박함을 느낀 애완견 주인은 깨진 얼음 가장자리에 엎드려서 애완견을 구출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여성이 엎드린 곳에 얼음마저 갈라지면서 그 여성도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요. 이제는 애완견의 주인이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때 여성의 동료인 한 남성이 제주를 여성에게 던지고 줄을 움켜쥔 여성은 더욱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요. 여성이 물 밖으로 나온 후 애완견은 스스로 얼음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강쪽에서는 신고와 찬색을 하다 이 상황을 우연히 목격한 앨리스 오드로는 긴급 구조 전화를 걸고 얼음에 깨질지도 몰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셔터를 눌렀습니다. 프랑스 도서관에서 실제 다빈치 코드가 발견됐습니다. 영국 BBC는 프랑스 낭트 국립도서관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직접 쓴 암호화된 표기문, 즉 다빈치 코드를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낭트 국립도서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으로 1480년 루이 11세가 창설한 왕실 도서관에서 비롯돼 긴 역사를 자랑하는 곳인데요. 도서관 측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평전의 암호문에 대한 기록이 언급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발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암호문이 바로 다빈치 코드인 거죠. 이번에 찾아낸 다빈치 코드는 지난 1872년 피에르 앙트와 라보쉐르가 기증한 약 5,000점의 문서에 포함됐으며 이 문서들은 기증 후 사실상 잊혀져 있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암호문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고유의 미러 라이팅 방식으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쓰여 있는데요. 도서관장인 야네스 마르셰투는 아마도 15세기 이탈리아어 혹은 다른 언어들로 쓰여진 암호문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투데이에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사실상 한나라당 단독으로 정부 제출안보다 4,951억 감소한 309조 567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LH의 채권 발행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LH의 부채가 123조 원에 달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사업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를 놓고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6,085건의 법률안은 당분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민복지 증진과 공정사회 만들기, 경제 살리기 등 당장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법안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내년 정기 임원 임사에서 사상 최대인 총 490명에 대해 승진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차녀인 이서연 제일모직전문은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넘어 강세를 보이자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장사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와 함께 오늘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회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 무슨 격투기장도 아니고 네. 상당히 좀 보기 민망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거의 몸싸움과 욕설이 난무하는 난장판 국회의 모습이 다시 한번 재현이 된 것 같은데요. 역시 올해도 또 기록을 갈아치웠죠. 네. 8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겨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날 예산안은 4대강 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던 민주당 등 야당의 강력 반발 속에 결국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 등 1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의화 국회부의장의 사유로 찬성 165명, 반대 1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정부 제출한 309조 5,518억 원보다 4,951억 원 감소한 규모인데요. 올해 예산 292조 8,159억 원에 비해 5.5% 증액된 겁니다. 예산안은 사실상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몸싸움과 욕설을 격하게 주고받는 난장판 국회가 재현이 됐었는데요. 폭력 국회 5점 다시 한번 재현이 된 거죠. 일단은 여기 민주당 등 야당이 지금 즉각 장외투쟁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극심한 전국 경쟁을 예고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정치 불신이 커질 전망입니다. 4대강 사업은 보아 준설 예산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삭감 규모가 지난해보다 작은 2,700억 원에 그친 반면에 서해 5도 긴급 전력 보강 예산으로 K9 자주포 등 국방 예산과 복지, SOC 예산 이 부분이 좀 증액 편성됐습니다.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 사업비로 420억 원이 신규 책정됐고요. 또 참전 명예수당,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이 같은 사업에 대해서 일부 서면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네, LH공사와 관련된 법안도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 채권 발행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계속 주민 설득 과정에서 뭐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네. 뭐 난항을 겪었던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숨통이 터지는 양상입니다. LH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보금자리 주택,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공익 사업에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후에 채권을 정상적으로 발행하지 못하고 있었죠. LH가 지금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서 신용도 보강을 통해서 다시 국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손실보전 조항 덕분에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의 LH 채권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회사 자본금의 50% 수준만 채권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LH법 개정으로 법적 한도인 80%까지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또 기존에는 국민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LH 채권이 10조 원이었다면 이제는 한 16조 원까지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시장에서는 LH가 내년에 적어도 4조 원에서 한 5조 원가량은 추가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단순히 자금 조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달금리 인하를 통해서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LH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죠. 하지만 뭐 이번 이렇게 뭐 개정이 됐어도 좀 아무래도 난항이 있을 수 있다. 약간 뭐 숨통은 트이겠지만 아직은 좀 해결해야 될 것이 많다. 뭔가 아니 123조 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는 LH 입장에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방안이나 뭐 사업 구조조정 계획 같은 데서 좀 빠른 시간 안에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좀 산적해 있다는 겁니다. 네. 국토부 안팎에서는 이런 여건 등을 좀 감안했을 때 해를 넘겨서 내년 초는 돼야 아무래도 지원 방안과 사업 재조정 결과 발표가 이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조건 규모를 키워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근본적인 내용을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더 추가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회 지금 화면으로 저희가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 난리가 났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야의 전국 대치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만큼 장외투쟁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여야의 대화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회가 정상화되기도 힘들고 계류된 법안들도 통과되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상당수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안도 있습니다만 다시 계류된 법률안만 6,085건에 달하거든요. 네. 당분간 아마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중에는 서민복지 증진과 공정사회 만들기, 경제 살리기 등 당장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법안들이 상당수입니다. 일부 법안의 처리가 지연이 되면서 내년 관련 예산 집행까지 지금 막아선 실정인데요. 특히 여야 이견이 없는데도 다른 정쟁에 밀려서 수년째 표류하는 법안들은 정치권의 책임감 실종을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자 정부는 예산을 잡아놓고도 집행할 수 없는 처지가 됐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전일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육아와 일을 병행할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거든요. 내년도 사업 예산도 지금 36억 원이 반영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안 되면서 사업 시행 자체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역시 근로시간 면제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이 되죠. 근데 노조로부터 임금을 받는 전임자들이 이번 국회 법안 처리 지연으로 피해를 받게 생겼습니다. 이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역시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전임자들은 7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못한 상황으로 법안 처리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추후에 실업급여 수급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8대 국회 들어서 3년째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법안도 있죠. 지금 거의 뭐 2000년부터 계속 필요성이 등장했던 장수법인데 국민연금법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을 시켜서 국민 돈은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는 일을 막고 전문적인 운용을 좀 해보자 뭐 이런 내용이 주요 내용인데 하지만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결정하는 일에 여야가 좀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네. 또 국민 모두에 해당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누가 해도 그만이다. 지금 당장 처리해야 돼서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사실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 지금 매년 거의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연금 자금을 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법 역시 지금 뭐 계속 계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와, 아무리 OECD 10대 경제 대국이고 G20 정상회의를 이끈 외교 강국이라고 하면 뭐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원시적인 행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좀 각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에서 임원 인사가 있었는데 사상 최대 규모로 있었다고 하는데 이서연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을 했다죠. 네, 그렇죠. 지금 뭐 거의 3세 경영 본격화다. 이제 네. 뭐 저번 사장단 인사에서도 역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만 이번 임원 인사에서 역시 뭐 상당히 좀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어제 실시한 2011년 정기 임원 인사에서 부사장 30명, 전무 142명, 상무 318명 등 총 409명에 대해서 승진 인사 발령을 냈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해도 거의 한 110명 정도 많은 규모입니다. 올해 삼성전기 임원 인사 특징을 한번 좀 꼽아본다면요. 아주 어리다. 그리고 여자. 그리고 외부에서 외부 발탁이 많았다. 이렇게 좀 세 가지 특징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30대 임원이 3명이나 배출이 됐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이죠. 그동안 이건희 삼성회장이 계속 강조한 젊은 조직이 현실화된 셈이죠. 상당히 많은 이제 좀 연령대가 있으신 임원분들께서 사실 이 젊은 조직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떨고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역시 좀 이번 인사에서 좀 이 특징이 좀 강하게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최연소 상무 승진자인 이미혁 삼성전자 수석은 지금 38살인데요. 네. 승진 연한이 무려 4년이나 남았는데 이번에 좀 파격적으로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갤럭시 S를 비롯한 스마트폰 디자인 부문에서 좀 탁월한 성과를 올렸다. 이런 평가에 힘입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또 삼성전자 양준호 수석이나 문성우 부장도 39살인데 이분들 역시 각각 TV 제품의 혁신적인 디자인 주도 또 선진 물류 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파격적인 인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승진자 490명 가운데 발탁 승진이 79명에 달합니다. 외부 발탁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여선이 인력들의 대거 승진자 명단에 이름 올린 것도 역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희 회장의 차녀인 이서연 제일모직 계율기획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한 것을 비롯해서 전무 1명 또 상무 5명 이렇게 해서 7명의 여성 승진자가 등장했습니다. 지난 199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채용한 여성들이 좀 승진 연한이 다가오면서 앞으로 좀 여성 임원들이 더 많아질 거다. 이런 게 삼성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부동자금, 쉽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자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 자금들이 이 증시와 관련된 그런 상품 쪽으로 좀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증시가 1900을 넘어와서 2000선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상품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는데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뭐 거의 2000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장사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또 신주 인수권 부사채로 좀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금감원 기록을 살펴보면요, 중소 상장사들의 유상증자 규모와 BW 발행에 잇따라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례를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리홈이라고 있죠. 전기밥솥 같은 좀 생활가전 제조업체인데요. 이달 초에 주주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22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당시에 좀 연평도 도발 등으로 좀 악재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좀 회사 측은 증자가 성공할 수도 있겠느냐 좀 우려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청약 결과는 회사 측의 걱정과는 전혀 딴판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유상증자에 무려 1조 원의 자금이 몰리면서 19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발행가를 2,200원에서 1,680원으로 낮춘 여파로 좀 당초 계획보다 규모는 약간 줄어들었습니다만 리움은 이 덕분에 시설 확장과 연구 개발에 쓸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적자에 허덕이던 기업도 이번에 흑자 전환하면서 이번 유상증자로 상당한 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DVS 코리아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지난 2, 3일에 진행된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통해서 83억 8,500만 원을 조달했는데요. 1,500만 주 모집에 3,551만 3천 주가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이 무려 236.75%에 달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증시가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증권사들의 잔액 인수 움직임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우리투자증권이나 교보증권 등 일반 공모 유상증자 주관사로서 잔행을 인수하는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IB팀 관계자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면요. 전통적으로 사사분기는 자금 조달 시장 비수기로 꼽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도 상승하고 있고 유동성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 시장이 좀 때 아닌 호황을 누르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 오늘의 이슈 다양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가 연고점을 장중에 돌파하는 듯 싶었는데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북한이 연평도 북측, NLL 북측 지역에 사격을 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오늘 또 어떤 모습이 나올지 상당히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금통위 회의도 열리고요. 동시 만기일도 대기를 줄줄이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출발 소식, 출발 센증시에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